그 일이라면 이 자리는 떠들썩한 데라 적절치 않소. 제 누추한 집으로 가면 조용히 말씀드릴 수 있겠소. 왕윤이 돌연 표정을 바꾸며 여포에게 말했다. 무언가 중대한 말을 전할 듯한 얼굴이었다. 분노로 가득 찼던 여포였으나 왕윤의 심상치 않은 기색에 그저 고함만 지를 수는 없었다. 이유라도 들어보자는 생각에 움켜쥐고 있던 왕윤의 옷깃을 놓고는 조용히 뒤를 따랐다. 장군께서는 어찌 이 늙은이만을 의심하시는 것이오? 자신의 집에 도착해 말에서 내린 왕윤은 여포를 뒤쪽 방으로 이끌고는 되레 따지듯 말을 건넸다. 누군가 말하기를 사도께서 친히 수레를 내어 초선을 승상의 집으로 보냈다더이다. 사실이라면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여포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왕윤은 숨이 막힌 듯한 기색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건 장군께서 모든 속사정을 모르셔서 그러는 말씀이요. 아무리 제가 늙었다 한들 어찌 장군을 욕보일 생각을 하겠소?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있었소? 일이 이렇게 되었소. 어제 이 늙은이가 조정에 있었는데 태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볼 일이 있으니 제 집으로 들르시겠다 하시더이다. 그래서 전까리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정말로 오셨소. 함께 술을 나누다가 갑자기 이러시더이다. 들으니 그대 집에 초선이라는 아가씨가 있다던데 우리 봉선이와 혼인을 허락했다지? 그 말이 사실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러 왔소. 내 며느리 될 아이를 한번 보고 싶구려. 태사께서 직접 그러시는데 어찌 거절할 수 있겠소? 하는 수 없이 초선을 불러 저를 올리게 하였지요. 태사께서는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또 그러시더이다. 오늘이 길한 날이니 돌아갈 때 데려가 우리 봉선과 짝지어 주겠소. 장군께서도 생각해보시오. 다른 이도 아닌 태사께서 직접 오셔서 그러시는데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래서 수레를 준비시켜 승상의 집으로 보낸 것이 왜다. 그게 와전되어 전해진 것 같소. 그 말을 들은 여포는 아무런 허물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초선을 데려간 이유가 자신과 혼인시키기 위해서라니 의심할 바 없었다. 순진한 여포는 곧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어리석어 잠시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일 매를 들고 사도께 사죄드리러 오겠소. 왕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장군의 부인될 아이에게 보낼 머리장식과 거울 같은 예물 몇 가지가 있소이다. 일이 이렇게 된 바 곧 장군께 보내드리겠소. 즉 훈수 예물을 직접 여포에게 보낸다는 뜻이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왕윤을 의심할 수 없었던 여포는 더욱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왕윤의 집을 나섰다. 여포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동탁의 부름만을 기다렸다. 왕윤의 말대로라면 그날 밤 안으로 자신을 불러 초선과 짝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날이 새도록 동탁에게선 아무런 부름이 없었다. 그제야 여포는 불길한 의심이 피어올랐다. 새벽이 밝자마자 자기 방을 팍 차고 나와 동탁이 묵고 있는 큰 집으로 향했다. 아직 이른 시각이라 사방이 고요했지만 오히려 그 정막이 더 의심스러웠다. 여포는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아내는 이미 잠에서 깬 시녀 몇이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었다. 태사께서는 어디 계시냐? 여포는 다그치듯 물었다. 그중 한 여인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다. 어젯밤 새로운 여인을 얻으시고 함께 잠자리에 드신 뒤에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여포는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챘다. 그러나 마지막 확인을 위해 소리쳤다. 그 여인이 누구냐?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나 태사께서 초선이라 부르시는 것 같았소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여포의 눈앞은 캄캄해졌다.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밀었다. 아무리 여색을 좋아한다 해도 자신은 명색이 양아들이며 초선은 장차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닌가. 분노에 휩싸인 여포는 곧장 동탁의 침실이 있는 방 뒤편 난간 쪽으로 가 숨어들었다. 방 안을 엿보기 위해서였다. 그때 초선은 벌써 일어나 창가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다. 더럽혀진 몸을 한탄할 틈도 없이 그저 텅 빈 눈빛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빗질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문득 목가의 창 밑에서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잔잔한 몸물에 비친 인물의 모습은 몸집이 크고 머리에 묶은 머리끈을 두른 사내였다. 그 모습은 다름 아닌 여포였다. 뒷문 가까이 몸을 낮춘 채 방 안을 엿보는 듯한 눈빛이 확실했다. 그 모습을 본 초선은 이때다 싶었다. 두 눈썹을 잔뜩 찌푸리고 가슴 속 근심과 서러움을 담아낸 얼굴을 지었다. 결코 자신의 처지를 즐기는 사람이라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향기 나는 수건을 꺼내 눈가를 살짝 찍었다. 처음엔 연기였지만 이내 자기 운명이 처연하게 느껴져 진짜 눈물이 흘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포의 가슴은 무거웠다.
무엇보다 그 눈물이 자신을 향한 것 같아 동탁에 대한 분노가 뼛속까지 사무쳤다. 그러나 여포 역시 한때 대국의 권력을 쥐었던 인물이었다. 행동 하나도 가볍게 옮길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 뛰어들어 동탁을 죽이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동탁의 부하들은 피를 나눈 형제처럼 뭉쳐 있었고 자신은 이미 동탁 밑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왔기에 조정의 늙은 신하들이 받아줄 리도 없었다.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될 게 뻔했다. 그런 현실을 직감한 여포는 일단 물러나기로 마음먹었다. 비참한 마음이었지만 초선의 슬픈 얼굴은 위안이 되었다. 적어도 그녀만큼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중당을 벗어난 여포는 한동안 관저 안을 거닐며 마음을 달랬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돌아왔다. 마침 동탁은 잠에서 깨어나 중당에 앉아 있었다. 여포가 들어서자 동탁이 물었다. 밖에 별일은 없느냐? 별일 없습니다. 여포는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평소처럼 동탁 곁에 섰다. 마침 식사가 차려졌다. 동탁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여포는 슬그머니 눈길을 침실 쪽으로 돌렸다. 그 안에 있을 초선의 모습이 발 너머로라도 보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초선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수놓은 발 뒤에서 조심스레 몸을 움직이며 여포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러다 마침내 발을 살짝 들추고 얼굴 반쯤을 내밀었다. 그 눈빛엔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애틋함, 그리움, 슬픔, 원망, 그리고 기다림이 모두 얽혀 있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여포의 마음은 무너졌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휘감았다. 그러나 그때 음식을 먹던 동탁이 고개를 돌리며 그 모습을 보았다. 여포와 초선의 눈길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동탁은 가슴속에 의심과 질투를 품었다. 봉선, 뭘 그리 멍하니 바라보는 개냐? 딱히 할 일이 없으면 나가보아라. 화를 꾹꾹 눌러 담아 그렇게 말했다. 여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동탁이 미워졌다. 남의 여자를 가로채더니 이제는 질투까지 하다니 우라가 치밀었다. 그 뒤로 동탁은 한 달 넘게 방 밖을 나오지 않았다. 초선의 아름다움에 빠져 나라 실은 뒷전이 된 듯 보였다. 밤낮을 침실에서 보내며 초선만을 가까이 했다. 아무리 기력이 좋다 해도 나이는 속이지 못했다. 결국 동탁은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다. 다행히 죽을 병은 아니었지만 초선은 그날부터 옷매무새도 풀지 않고 곁을 지켰다. 왕윤을 도우려면 여포 못지않게 동탁의 믿음을 얻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초선의 진심 어린 연기가 동탁에게는 진심처럼 보였다. 그녀의 간절한 간호에 감동한 동탁은 오히려 병든 자신이 복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에 대한 애정은 날로 깊어졌고 의심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탁이 병들어 누웠다는 말을 들은 여포는 가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에 들지는 않았으나 발걸음을 옮겨 동탁이 있는 큰 방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땐 동탁은 잠든 상태였다. 여포는 말없이 서서 기다리다가 문득 침상 너머에서 초선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내는 걸 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여포를 바라보았고 여포는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그 눈빛을 읽으려 애썼다. 그녀의 얼굴엔 말하지 못한 사연이 가득 담겨 있었다. 초선은 여포의 시선을 붙잡은 채 손을 들어 자기의 가슴을 가리켰다. 이어서 동탁을 손끝으로 짚고는 조용히 가슴을 내리쳤다. 그리고는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수정처럼 맑은 그 눈물은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 같았다. 그 모습을 본 여포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마음에도 없는 사내를 섬기며 괴로워하는 초선의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다.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다. 그때 자고 있던 동탁이 눈을 떴다. 잠결에도 이상한 기운을 느껴 눈을 떴던 그는 여포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몸을 돌려 바라보니 아니나 다를까 초선이 서 있다가 이내 놀라듯 몸을 돌려 휘장 뒤로 사라져버렸다. 이 자식 내 여인을 넘보다니. 화를 참지 못한 동탁은 여포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다. 어리둥절해 있는 여포를 잡아 끌고는 사람들에게 명했다. 앞으로 저자를 이 방 안에 들이지 말라. 초선의 눈물에 넋이 나가 있던 여포는 그 말에 망연자실해졌다.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긴 것도 분한데 많은 사람 앞에서 쫓겨났으니 분통이 터졌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며 발걸음을 돌리던 여포는 우연히 동탁의 책사 이유를 만났다. 장군, 어쩐지 얼굴빛이 심상치 않군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유는 여포의 싸늘한 기색에 의문을 품고 다가왔다. 여포는 냉담하게 대꾸했다. 이제 나 여포는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소. 공께서도 평안하시길.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태사께서 장군을 아들보다 더 귀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 태사께서 이제 날 쫓아냈소. 다시는 그분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 명하셨지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소. 동탁과 여포 사이에 금이 가면 큰일이라 생각한 이유는 다급히 사정을 물었다. 여포는 처음엔 말끝을 흐리며 얼버무리다 끝내 입을 열었다. 말미엔 억울함이 섞인 깊은 한숨도 터져나왔다. 비록 첩이라 하나 약속된 여인을 빼앗기고 그나마 사람들 앞에서 쫓겨나는 수모까지 당했소. 이런 망신을 당하고도 어찌 다시 그 집안을 드나들 수 있겠소? 이유는 이야기를 듣고 사태의 심각함을 깨달았다. 계략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이며 그의 발단은 말은 곧 사람의 속을 읽을 줄 안다는 뜻이었다. 평소 나쁜 수를 더 자주 쓰던 이유였지만 사람 마음을 꿰뚫는 데는 역시 뛰어난 자였다. 특히 여인의 손길로 남자를 갈라놓는 일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이유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라 여겼다. 우선 좋은 말로 여포를 달랜 뒤 즉시 동탁을 찾아 나섰다. 승상께서는 천하를 얻겠다는 큰 뜻을 품고 계시면서 어찌 그토록 작은 일 하나로 오늘을 꾸짖으셨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돌리게 되면 모든 일이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유가 그렇게 말하자 동탁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껏 세운 공도 그렇지만 앞으로 펼치려는 뜻을 위해서도 여포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이었다. 방금 전까지 치솟던 화도 잊은 채 동탁은 다급히 물었다. 그럼 이제 어찌하면 되겠느냐? 내일 아침 여포를 불러 부드러운 말로 달래시고 황금과 비단을 내리십시오. 그 사람은 단순하니 그렇게만 해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동탁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곧 사람을 보내 여포를 불러들이고 부드럽게 말했다. 어제는 내가 병중이라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래서 괜한 말로 자네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그러고는 황금 10근과 비단 20피를 내렸다. 여포도 고집부리지 않고 그 뜻을 받아들였기에 겉보기엔 모든 게 원만히 풀린 듯했다. 그러나 아무리 눈치 빠른 이유라도 간과한 것이 있었다. 첫째는 여포가 초선을 향해 품은 사랑의 깊이였다. 그는 그것을 단지 젊은 혈기로 인한 감정 정도로 여겼고 그렇게 생각했기에 황금과 비단으로 충분히 달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둘째는 초선의 정체였다. 그저 조금 요사스러운 궁녀쯤으로 여기고 그 일 이후로는 조심하면 될 일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겉모습은 평온해 보였을지라도 여포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점점 거세졌다. 몸은 동탁 옆에 있어도 마음은 온통 초선에게만 머물렀다. 게다가 초선의 눈빛과 몸짓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포의 마음을 건드려댔다. 먼 발치에서라도 눈이 마주치면 그녀는 틀림없이 그의 심장을 흔들었다. 이러한 사정이니 다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동탁의 병이 나아 조정에 출입하기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동탁이 황제와 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평소 같으면 여포는 창을 들고 곁을 지켰겠지만 그날만큼은 동탁이 직접 황제와 함께 있으니 따라갈 수 없었다. 정각 바깥에서 멀뚱히 서 있던 여포는 문득 초선이 떠올랐다. 황제와 동탁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눌 것이 분명해 보이자 지금이라면 잠깐이라도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참을 수 없던 여포는 창을 허리에 차고 곧장 궁을 빠져나왔다. 말을 타고 달리니 바람보다 빠르게 승상의 집 앞에 도착했다. 말에서 내려 초선을 찾으며 그대로 후당으로 들어갔다. 장군 무슨 일이십니까? 초선이 놀란 척하며 물었다. 여포는 불타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를 너무 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틈을 냈소. 승상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지요? 황제와 함께 계시오. 하지만 그런 건 중요치 않소. 묻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끝이 없소. 여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말들을 쏟아냈다. 언제 동탁이 나와 자신을 찾을지 모르니 마음속 이야기를 빨리 털어놓고 싶었다. 초선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모든 사정을 짐작한 듯 천천히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장군께서는 뒷마당에 있는 봉황정으로 가 계십시오. 그곳은 외진 곳이니 시선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곧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여포는 여전히 창을 옆에 찬 채 후원을 향해 달려갔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그는 봉황 정자 난간 아래에 기대어 초선을 기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곱게 단장한 초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꽃길을 지나고 버드나무 가지를 헤치며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다. 여포는 다시금 그녀를 동탁에게 빼앗긴 것이 억장이 무너지는 듯 아팠다. 그러나 더욱 마음을 흔든 것은 그녀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들려준 고백이었다.
비록 저는 피부치는 아니지만 왕사도께서 친딸처럼 보살펴 주셨습니다. 장군을 뵙고 당신 곁에서 살게 되기를 빌었고 그 꿈이 이뤄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늙은이는 저를 장군께 보낸다 거짓말하고 저를 데려가 짓밟았습니다. 제가 죽지 않고 버틴 것은 이 억울한 사연을 장군께 알리지 못한 채 떠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장군을 다시 뵙게 되었으니 저로선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제는 이 생에서 장군의 여인이 될 수 없으니 죽어 그 뜻이나 밝히고자 합니다. 부디 장군께선 오래 사시고 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끝낸 초선은 난간을 짚고 꽃이 핀 연못을 향해 몸을 던지려 했다. 여포는 재빨리 달려들어 그녀의 소매를 잡았다. 잠깐 기다려주시오. 그대 마음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소. 다만 함께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오. 여포의 두 눈엔 눈물이 고였다. 그에게도 여인이라 할 사람이 없진 않았으나 무명의 시절 어쩔 수 없이 맺어진 이들이거나 힘으로 빼앗은 여자들 뿐이었다. 그 어떤 여인도 진정한 마음을 나눈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 초선은 달랐다. 첫사랑처럼 순수했고 그 애틋함은 여포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런 여인이 이제 죽음을 택하려 하니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초선은 여포의 손을 뿌리치며 다시 말렸다. 이 몸은 이미 더럽혀진 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장군 곁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 생을 기약할 뿐입니다. 그러자 여포는 크게 소리쳤다. 아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대를 내 아내로 삼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없소. 그 소리에 초선은 잠시 여포를 올려다보더니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저는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질지라도 기다릴 것입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주십시오. 초선의 말에 여포는 안심했다. 그녀가 죽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금 동탁의 존재가 떠올랐다. 언제 그가 조정을 나와 자신을 찾을지 몰랐다. 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 말 없이 이곳에 왔으니 그 늙은 도적이 의심하지는 않을지 걱정이오. 이만 가보아야겠습니다. 여포는 아쉬움을 안고 돌아갈 채비를 했다. 하지만 초선은 그를 그렇게 쉽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진심으로 바란 것은 동탁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여포와의 틈이 완전히 벌어지는 것이었으니 말이다. 초선은 보석처럼 고운 손으로 여포의 옷깃을 잡고 억울하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장군께서 그 늙은 도적을 이토록 두려워하신다면 저 같은 여인이 어찌 대낮에. 그 늙은 도적이 세력이 너무 커서 지금 당장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천천히 계책을 세워 반드시 그를 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초선의 거듭된 말에도 여포는 그렇게 대답하며 다시 창을 손에 들고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초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여포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자극했다. 저는 그저 안에서만 지내는 여자이오나 장군의 이름은 천둥소리처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말하길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영웅이라 했는데 설마 그 영웅이 남의 발밑에서 눈치나 보는 처지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보니 밝은 날 다시 보기는 틀린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눈물을 쏟았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 흐느꼈다. 여포가 나무 토막이 아닌 이상 어찌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내 그의 얼굴엔 부끄러움이 비쳤고 곧 자존심에 불이 붙었다. 좋소. 늙은 도적이 의심한들 이 몸을 감히 어쩌겠소? 그렇게 말하며 다시 창을 한쪽에 세우고 초선을 안았다. 초선은 기다렸다는 듯 그의 가슴에 안겼다. 부드럽게 풍겨오는 여인의 향기에 여포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어찌 그대를 얻는 일에 지체하겠소. 여포는 부드러운 말들로 초선을 달랬고 연못가의 꽃그늘 아래서 둘은 서로를 품고 앉았다. 그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한편 동탁은 궁궐 안에서 황제와 함께 이야기하던 중 문득 여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늘 여포를 의심하고 있던 동탁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곧 황제에게 하던 말을 마치고 수레에 올라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집 앞에 여포의 붉은 말이 묶여있는 것을 본 것이다. 여포는 어디 갔느냐? 동탁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지기에게 윽박질렀다. 문지기는 겁에 질려 떨며 대답했다. 장군께서는 후원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동탁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모두 물러가라. 벼락같은 고함을 내지르며 좌우 시종을 내쫓고 혼자서 후원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여포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초선을 불렀지만 그녀 또한 보이지 않았다. 초선은 어디에 있느냐?
동탁은 불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시녀 하나를 붙잡고 다그쳤다. 시녀는 이상한 웃음을 띠며 말했다. 초선 아씨께서는 뒤뜰에서 꽃을 구경하고 계십니다. 동탁은 미친 듯이 뒤뜰로 달려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봉황 모양 정자 아래에서 서로 껴안은 남녀의 모습을 보았다. 바로 여포와 초선이었다. 예감은 있었지만 그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본 순간 동탁은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들의 곁에 기대어 있던 여포의 창이 눈에 들어왔다. 동탁은 괴성을 지르며 그 창을 움켜쥐었다. 이제 그는 천하도 황제도 군사도 모두 잊고 있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초선이었고 여포는 그 여인을 가로챈 증오스러운 적일 뿐이었다. 정자의 난간 아래에서 초선과 깊이 얽혀있던 여포는 등 뒤에서 울려 퍼지는 분노의 고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살기를 가득 담은 얼굴로 동탁이 창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다. 놀란 여포는 초선에게 했던 모든 맹세를 잊고 순식간에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놈, 거기 서지 못하겠느냐. 동탁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여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젊고 날랜 그의 몸놀림을 늙고 둔해진 동탁이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죽어라. 이를 악물고 동탁은 전력을 다해 창을 던졌다. 한때 무예로 이름을 떨쳤던 자의 손끝에서 뿜어나온 힘으로 창은 바람을 가르며 곧장 여포의 등으로 날아들었다. 하지만 무예에 있어 당시 누구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던 여포였다. 몸을 살짝 들며 뒤돌아보던 그는 날아오는 창을 가볍게 주먹으로 쳐서 땅에 떨어뜨렸다. 뒤늦게 쫓아온 동탁은 숨을 몰아쉬며 떨어진 창을 다시 주워들었지만 그때는 이미 여포가 훨씬 멀리 도망가고 난 뒤였다. 분노에 눈이 먼 동탁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포를 쫓아가다가 정원의 출입문에 가까워졌을 즈음이었다. 갑자기 정문 안쪽에서 누군가 급히 뛰쳐나오며 동탁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큰 충격에 중심을 잃고 쓰러진 동탁은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하고 눈을 들었다. 놀랍게도 부딪힌 사람은 다름 아닌 모사 이유였다. 비록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모든 계책을 이유에게 의존하고 있는 터라 그에게까지 무기를 휘두를 수는 없었다. 이유 역시 깜짝 놀라 허둥대며 동탁을 일으켜 세우고 가까운 정자의 작은 방으로 부축해갔다. 자리에 앉은 동탁은 한동안 숨만 몰아쉬다 여전히 분노를 사기지 못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는 어찌 이런 데까지 와 있는 것이냐? 조금 전 관저로 들어오던 중 태사께서 크게 노하여 여포를 뒤쫓아 후원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뒤따라갔고 그 길에서 여포가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태사께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며 급히 달아나고 있었고 저 역시 그 말을 듣고 놀라 태사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만 태사님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일 놈은 내가 아니다. 여포 그놈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더럽혔다.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리라. 동탁은 이를 갈며 분노의 몸을 떨었다. 하지만 이유는 지금 당장 감정에 휘둘리면 더 큰 화를 부를 거라 판단했다. 이내 침착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안 됩니다. 그건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태사께선 혹시 그 각근의 잔치를 잊으신 겁니까? 이유의 어조는 중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진중한 목소리였다. 그동안 그런 조언 덕에 여러 고비를 넘긴 동탁은 문득 정신을 차리고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 각근 잔치란 이러했다. 옛날 한왕이 연회를 베풀던 중 바람이 불어 방 안에 등불이 꺼졌다. 그 어두운 틈을 타 어떤 장수가 왕이 아끼는 여인의 입술을 건드렸고 그녀는 그 장수의 각근을 끊어 몰래 왕에게 건넸다. 그러나 왕은 등을 다시 밝히지 않고 오히려 모든 장수들에게 각근을 벗어 던지라고 명했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누구도 범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 너그러움에 감동한 장수는 훗날 적군에게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바쳐 왕을 구했다. 동탁 역시 비록 책을 가까이 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 유명한 이야기를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 불쾌함은 가시지 않았고 그는 이유에게 낮은 음성으로 물었다. 그 말인즉 나보고 그 왕처럼 너그러워지라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 장수는 결국 죽을 힘을 다해 왕을 구해냈습니다. 태사께서 지금 천하를 손에 넣으려 하시지 않습니까? 초선은 그저 여인에 지나지 않지만 여포는 강한 팔과 날카로운 칼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기회를 빌어 그에게 초선을 내리신다면 여포는 그 은혜에 감복하여 필시 목숨 바쳐 보답할 것입니다. 바랄건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너무도 그럴듯했다. 동탁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초선에 대한 애착을 단번에 떨치긴 어려웠지만 끝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이 옳은 듯하구나.
반드시 다시 헤아려 보겠다. 그러자 이유는 환한 얼굴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역시 이 나라의 기둥 같은 분이십니다. 이로써 큰 걱정을 덜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뜻밖에도 쉽게 동탁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한 이유는 스스로도 만족해하며 물러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유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게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초선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다. 너는 어찌하여 여포와 몰래 정을 나누었느냐? 마음속으로는 이미 초선을 여포에게 줄 생각이었지만 어쩐지 미련이 남은 동탁은 그녀를 불러 그렇게 물었다. 그러자 초선은 이내 흐느끼며 말했다. 태사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뿐입니다. 이 계집아,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도 아니라고 우기겠다는 말이냐? 동탁은 초선의 부정이 은근히 반가우면서도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나무랐다. 그러자 초선은 더욱 애처로운 얼굴로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다. 이미 저 같은 사람을 버리시려는 마음이신 줄 알지만 그래도 이 누추한 목숨으로나마 마지막 말씀을 올리고자 하오니 부디 듣기 싫다 마시고 잠시 들어주십시오. 아까 저는 후원에서 꽃을 바라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포가 달려왔습니다. 놀라 피하려 했으나 그는 자신이 태사님의 아들이니 피할 이유가 없다고 하며 끝까지 저를 따라왔습니다. 봉황전까지 쫓아온 그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고 저는 그의 더러운 뜻을 느끼고 물에 몸을 던져 죽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자가 저를 붙잡아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태사께서 오셔서 저를 구해내셨습니다. 거짓이었지만 듣기에 나쁘지 않았다. 동탁은 분노보다도 자존심이 상해 있었고 초선의 말은 그를 그런 치욕에서 건져주는 듯 했다. 그는 이 일은 더 따지지 않기로 하고 한껏 너그러운 척하며 물었다. 그래도 여포가 너를 탐하는 것은 사실이니 그에게 너를 주려 한다. 내 생각은 어떠냐? 초선은 그 말에 질겁한 듯 몸을 떨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저는 이미 귀하신 태사님을 모신 몸인데 어찌 하찮은 종에게 주시려 하십니까? 저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수치는 못 견딥니다. 그녀는 말뿐이 아니었다. 벌떡 일어나 벽에 걸린 칼을 들고 자신의 목을 찌르려 했다. 그 절박한 모습은 결코 가식처럼 보이지 않았다. 동탁은 놀라고 감동하여 급히 칼을 빼앗고 그녀를 안으며 달랬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한마디 농으로 해본 것이니 그리 마음 쓰지 말거라. 그 순간 동탁의 말투에서 분노는 자취를 감추고 연민과 애정만이 가득했다. 초선은 그의 품에 안겨 얼굴을 소매로 가리더니 다시 눈물로 목소리를 떨며 속삭였다. 이건 틀림없이 이유의 계략입니다. 그자는 여포와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번 일도 분명 여포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꾸민 더러운 수작입니다. 태사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뿐 아니라 저 같은 천한 여인의 목숨도 내던지게 만드는 나쁜 계책입니다. 그자를 저는 반드시 갈기갈기 찢어 생고기로 씹을 것입니다. 초선은 동탁에게 이유의 말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그의 마음속 방패를 단단히 세워둔 것이었다. 그러나 동탁은 이 말조차 그녀의 순정으로 받아들이고는 더없이 귀여운 사람을 대하듯 그녀를 힘주어 안으며 중얼거렸다. 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하지만 초선은 여전히 흐느끼며 갑자기 몸을 움츠려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이 못난 여인이 태사님의 사랑을 입은 건 큰 복이지만 여긴 더 머물 수 없는 곳입니다. 제가 오래 있으면 여포에게 무슨 해를 입을지 모릅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모습은 마치 사냥개에게 쫓기던 새가 날개를 접고 숨는 것 같았다. 동탁은 그런 초선의 등을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괜찮다. 내가 지켜주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걱정 말아라. 내일 미호성으로 돌아갈 때 너를 데려가겠다. 그곳에서 함께 즐겁게 살자꾸나.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동탁은 자신도 예기치 못한 말로 초선에게 그렇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 속내를 전혀 알지 못한 이유는 다음날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동탁을 찾아왔다. 오늘이 마침 길일입니다. 초선을 여포에게 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미 내리기로 결정하셨으니 하루라도 빨리 보내 그를 달래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탁의 태도는 하루 만에 크게 바뀌어 있었다.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여포와 나는 아비와 아들이지 않느냐 마음이 쉽게 가지를 않아서 말이다. 당장은 그 죄를 따지지 않겠다고 전해라. 그리고 좋은 말로 다독여 놓도록 하거라. 그 다음 일은 따로 상의하자꾸나. 그 말을 들은 이유는 속이 뜨끔했다. 동탁이 원래 마음이 자주 바뀌는 사람인 건 알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까지 바뀐 것은 분명 초선의 손길이 작용했음을 직감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태사께선 한낱 여인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셨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천하의 큰일을 위해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이유가 그렇게 간곡히 권하자 동탁은 얼굴빛을 바꾸며 냉정하게 쏘아붙였다. 너라면 내 아내를 여포에게 줄 수 있겠느냐? 초선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라. 만약 입을 또 열면 그 입이 어디 붙어 있을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완고한 고집을 잘 아는 이유는 더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조용히 물러나며 속으로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한숨을 토해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 여인의 손에 목숨을 내놓게 되었구나. 그제야 이유는 초선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이미 그녀는 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거리로 날아가 버린 새였다. 동탁은 그 결심을 드러내듯 당일로 미호성으로 돌아가겠다는 명을 내렸다. 그의 수레가 승상의 집을 나서자 팩관들은 모두 문 밖까지 나와 배웅하였다. 그 가운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여포도 있었다. 수레 안에서 몰래 밖을 내다보던 초선의 눈에 여포가 팩관들 틈에 끼어 눈에 핏발을 세우고 수레 안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다. 초선은 그때가 기회라 생각하며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는 척했다. 그 모습이 여포의 눈에 들어오자 그의 가슴은 산산이 무너졌다. 동탁의 위세에 눌려 끌려가는 초선은 그저 불쌍한 여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수천의 군사들이 동탁의 수레를 호위하고 있었고 설령 동탁을 쓰러뜨린다 해도 그 수천 명의 분노를 감당할 길이 없었다. 여포는 무력하게 초선의 수레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고자 여포는 말을 몰아 언덕 위로 올랐다. 그리고 그 위에 멈춰 선 채 점점 멀어져 가는 행렬을 바라보았다. 이내 먼지 바람 속에 모든 것이 사라지자 여포는 그 속에 묻힌 초선의 모습이 떠올라 주먹을 불끈 쥐고 속으로 되뇌었다. 좋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내겠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누군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장군께서는 어찌 태사와 함께 미호로 가지 않으시고 이곳에 머물러 계십니까? 왜 저기서 그저 바라보며 탄식만 하고 계십니까?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여포가 돌아보니 그곳엔 사도 왕윤이 서 있었다. 여포는 모든 잘못이 동탁에게 있다 생각했기에 왕윤을 피할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지금처럼 절망적인 순간에 그가 더없이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졌다. 예를 나누고 나자마자 왕윤이 물었다. 내가 병이 나 얼마간 문을 닫고 지내느라 장군을 뵙지 못한 지 오래되었구려. 그런데 오늘 태사께서 성을 떠나신다 하여 억지로 나온 길에 장군을 뵈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홀로 이곳에 남아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여포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모든 것이 공의 따님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윤은 놀라는 척하며 되물었다. 내 딸 때문이라니요? 초선이 어찌 되었단 말씀이요? 설마 아직도 장군께 가지 않은 것이요? 오히려 내게 오기는커녕 동탁 그 늙은 도적의 총애를 받은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여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내뱉었다. 왕윤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으며 외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장군, 그게 무슨 말씀이요?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소이다. 여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일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그는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다. 봉황정에서 초선을 만난 일부터 동탁이 나타나 창을 던진 순간까지 모두를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느새 검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이야기를 다 들은 왕윤은 말없이 하늘을 쳐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태사가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할 줄이야. 이윽고 그는 여포의 소매를 잡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 일은 거기서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울적한 기분에 지쳐있던 여포는 순순히 그를 따라갔다. 왕윤은 여포를 조용한 방으로 이끌어 술을 내왔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나자 여포는 더욱 깊이 분노에 잠겨 앞서 말하지 못한 부분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초선을 처음 만났던 일부터 동탁이 쫓아오며 창을 던졌던 순간까지 다시금 분노에 사로잡혀 말하는 여포의 눈빛은 사납게 번들거렸다. 왕윤은 그 말이 끝나자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다. 태사가 내 딸을 욕보이고 장군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천하가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늙고 병든 몸이라 어찌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장군 같은 인물조차 그 더러움에 입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불을 붙이기에 충분했다. 여포는 이성을 잃은 듯 주먹으로 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왕윤은 겁먹은 척하며 손을 내저었다. 이 늙은 것이 함부로 입을 놀린 것 같소. 부디 화를 가라앉히시지요. 그러나 그 말은 여포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맹세하건대
내가 반드시 그 늙은 도적을 베어 이 수치를 씻고 말겠소. 왕윤은 기다렸다는 듯 그러나 겁먹은 체하며 손사래를 쳤다. 제발 입을 다물어 주십시오. 그 화살이 이 늙은이에게 튈까 두렵습니다. 여포는 눈빛을 번뜩이며 더욱 격렬하게 외쳤다. 대장부가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집 삼아 살아간다 하면서 어찌 남 밑에서 오래 눌려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 기세의 왕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여포의 뜻이 이미 굳어진 걸 알아챈 그는 조심스레 다시 부추겼다. 하기야 장군 같은 인물이 그 늙은 자의 부하로 사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자 여포는 한층 더 끓는 가슴을 안고 터트리듯 말했다. 그래서 그 늙은 도적을 배려합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와 부자지간이었다 여기니 죽이고 나면 욕을 먹지 않을까 걱정될 뿐입니다. 그 말에 왕윤의 눈빛이 번쩍였다. 드디어 여포 스스로 입을 열어 동탁을 배려한다 말한 것이다.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그건 걱정하실 일도 못됩니다. 장군은 본래 성이여고 그자는 동씨가 아니던가요? 어디가 부자지간이란 말입니까? 게다가 그 자가 장군께 창을 던졌던 일이 있는데 창을 던질 때는 자식이 아니라 죽일 적으로 본 것 아닙니까? 왕윤의 말에 여포는 순간 봉황정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른 듯 눈이 번쩍 빛나며 소리쳤다. 아,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께서 일깨워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리석게도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그 말에 왕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여포의 마음은 완전히 결심적으로 기울어 있었다. 왕윤은 자세를 고쳐 앉고 정색을 하며 힘주어 말했다. 이미 장군께서 뜻을 굳히셨다면 이 늙은이도 감출 말이 없습니다. 장군께서 무너져가는 황실을 다시 세우고 충의로운 장수가 된다면 그 이름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고 그 공덕은 팩스에 이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자를 돕는 반역자가 된다면 그 이름은 오점으로 기록되어 영원히 더럽혀질 것입니다. 이 일은 훗날 역사를 쓰는 풋끝에서 악취가 천년만년을 흘릴지도 모를 일이요. 왕윤의 말에 여포는 조용히 일어나 몸을 숙여 절하며 탑했다. 제 뜻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사도께서는 더 이상 의심 마십시오. 여포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공손해 보였지만 그 속엔 복잡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동탁을 제거할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병력 일부가 쥐어져 있었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없진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였다. 동탁을 따라온 많은 장수들은 서쪽 지방에서부터 함께한 충복들이었고 그들 대부분은 여포와는 혈연도 연줄도 없었다. 지금은 동탁이 여포를 총애하기에 그를 따른다지만 동탁이 쓰러지면 과연 그들의 충성이 계속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게다가 미호성 안에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가, 곽사, 장제, 번조 등 굵직한 장수들이 수천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이들 역시 여포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 그들에게 있어 여포는 단지 동탁 곁에 머물던 하나의 부속물에 불과했다. 하지만 여포를 더 괴롭게 한 건 따로 있었다. 바로 명분이었다. 지금껏 여포의 행적은 결코 떳떳한 것이 아니었다. 양부였던 정원을 배신해 동탁에게 붙은 것부터 시작해 이후엔 동탁의 칼이 되어 그 누구보다도 잔혹하고 폭력적인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백성들의 눈에 그는 동탁 못지않은 흉악한 자로 보였다. 이런 그가 대의를 들고 동탁을 제거한다 한들 과연 누가 그의 뜻을 믿어줄 것인가? 그러나 왕윤과 손을 잡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졌다. 왕윤은 세상 사람들에게 충성스럽고 청렴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원로였다. 그런 인물이 앞장서서 이 일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곧 황제의 뜻이고 조정의 뜻이 되는 것이었다. 여포는 일시적으로 동탁의 자리를 얻지 못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굳힌 여포는 왕윤 앞에서 다시 한번 몸을 숙이며 충성을 맹세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왕윤은 오히려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었다. 너무나 쉽게 결심을 보이는 여포의 태도에 어딘가 불안함이 스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장군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큰 화를 불러올까 염려되어 드리는 말씀이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의심이 아닌 여포에게 결단의 증거를 더 요구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